서류상으로만 이혼하는 거야. 한 달이면 끝나. 다시 혼인신고하자. 남편이 제 손을 꼭 잡고 했던 말 진짜 믿었거든요. 근데 글쎄, 이혼 신고하기 2달 전에 이미 다른 여자랑 살 원룸을 계약해 놨더라고요. 7년을 바쳤습니다. 시어머니 통장 관리, 법인 격리, 보험료의 관리비까지 전부 제 손으로 돌렸어요. 근데 돌아온 건 불륜녀 팔짱 끼고 원룸에서 나오는 남편 뒷모습이었습니다. 너무 화가 나고 살고 싶지도 않지만 정신 부여잡고 복수하기로 다짐했죠. 제가 어떻게 복수하는지 제 이야기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이마율 씨의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결혼 7년 차 그날 저녁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남편 곽재호가 7시도 안 돼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거든요. 하유라, 잠깐 앉아봐. 재호가 넥타이를 풀며 거실 소파를 턱짓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손을 닦고 나와 재호 옆에 앉았죠. 무슨 일이야? 이렇게 일찍 들어오고 다음 달에 세무조사 나와. 법인 쪽으로. 재호가 두 손을 깍지 끼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사업 이야기를 할 때면 항상 자신만만하던 사람인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그래서 재산보호 차원에서 서류상으로만 이혼 신고를 해야 할 것 같아. 저는 재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재호가 시선을 피했어요. 지금 나한테 이혼하자는 거야? 서류상으로만. 진짜 이혼이 아니라 형식적인 거야. 한 달이면 끝나. 안 돼. 저는 단칼에 잘랐습니다. 아무리 서류상이라 해도 이혼은 이혼이었으니까요. 하유라, 진짜 한 달이면 안 된다고 했어. 그날 밤 대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재호는 더 이상 말을 꺼내지 못했고 저는 잠자리에 들어서도 한참을 뒤척였죠.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려서 인터폰을 확인하니 시어머니 진명자 여사가 서 있었어요. 현관문을 여는 순간 시어머니의 눈가가 이미 벌겋게 부어 있는 게 보였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왜 우세요? 시어머니가 현관에 서서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하유라, 어머니가 부탁 좀 하자. 이 집안이 무너지면 전부 끝이야. 어머니, 안으로 들어오세요. 일단 앉으시고. 저는 시어머니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소파에 앉지 않고 거실 한가운데 서더니 그대로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하유라, 제발. 재호 아버지 사업, 재호 회사 다 엮여 있어. 서류 한 장이면 되는 거야. 그 뒤로 시아버지 곽승배까지 현관으로 들어왔습니다. 평생 허리 한번 굽히는 걸 본 적 없는 분이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어요. 하율이, 미안하다. 이런 부탁하는 거. 시아버지가 낮은 목소리로 한마디 했습니다. 저는 거실 바닥에 무릎 꿇은 시어머니와 고개를 숙인 시아버지 사이에 서서 차마 입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일주일을 고민했습니다. 밤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재호가 매일 밤 제 옆에 누워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한 달이면 끝나. 끝나면 바로 다시 혼인신고하자. 진짜 한 달이지? 약속할게. 재호가 어둠 속에서 제 손을 잡았습니다. 결국 저는 재호가 건네준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가정법원 확인 기일, 판사 앞에서 이혼 의사를 확인하는 그 짧은 시간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법원 복도로 나왔을 때 재호가 제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죠. 고마워. 금방 끝날 거야. 다시 혼인신고하자.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 사람을 믿고 있었으니까요. 이혼 신고 이후에도 제 일상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시댁 아파트 관리비 자동이체, 시어머니 보험료 납부,
제오법인의 대출이자 출금 계좌 관리. 7년간 해왔던 모든 살림을 그대로 이어갔죠. 시어머니는 스마트폰 조작도 서투른 분이라 결혼 초기부터 모바일 뱅킹 일체를 제 휴대폰에 등록해서 제가 전부 대행해 왔거든요. 공인인증서도 비밀번호 생성기도 전부 제가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이혼 후 2주가 지나면서 제오의 귀가 시간이 점점 늦어지기 시작했어요. 새벽 1시, 2시 전화를 걸면 받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에 문자 한 줄이 왔죠. 거래처 회식. 늦을 듯. 처음엔 그러려니 했습니다. 세무조사 앞두고 바쁘겠거니 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세탁기에 넣으려고 제오의 양복 주머니를 뒤지다가 종이 한 장이 나왔습니다. 원룸 관리비 고지서였어요. 우리 집 주소가 아니었습니다. 시댁 주소도 아니었고요. 제오 명의로 계약된 낯선 동네의 원룸이었죠. 고지서를 뒤집었을 때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뒷면에 동그란 글씨로 와이파이 비밀번호가 적혀 있었거든요. 제오의 글씨가 아니었습니다. 여자 글씨였어요. 그날 밤 저는 휴대폰을 열었습니다. 제오 명의 가족카드 앱을 눌렀죠. 제가 부카드 소지자로 등록되어 있어서 결제 내역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었거든요. 고지서에 적힌 원룸 인근의 카페, 식당, 편의점, 매일같이 2인분의 결제가 찍혀 있었습니다. 여성 의류 브랜드, 화장품 매장 결제 건이 수십 건. 저는 휴대폰 화면을 내리고 또 내렸습니다. 손가락이 떨려서 화면을 제대로 넘길 수가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제오가 출근하자마자 저는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고지서에 적힌 주소를 검색해서 찾아갔죠. 건물 앞 주차장에 제오의 검은색 차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건물 맞은편 카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커피 한 잔을 시키고 창가에 앉아 기다렸어요. 40분쯤 지났을 때 건물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제오가 나왔어요. 옆에 젊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제오의 팔짱을 끼고 웃고 있었죠. 저는 휴대폰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이 제오의 차에 타는 모습을 찍었어요. 여자가 제오의 팔을 잡고 웃는 장면, 제오가 여자 쪽 차문을 열어주는 장면, 셔터를 누르는 제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카페를 나와 주차장에서 차 번호와 원룸 동호수를 메모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신발도 벗지 않은 채 현관에 주저앉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일어나서 서랍을 열었죠. 7년간 정리해온 시댁 재정관리 파일을 하나하나 꺼내 식탁 위에 펼쳤습니다. 자동이체 내역서, 카드 결제 명세서, 부동산 등기 사본, 그리고 휴대폰에 깔린 시어머니 명의 모바일 뱅킹 앱 3개와 제오 명의 가족카드 앱을 차례로 열었습니다. 서류상 이혼이라고 했죠. 한 달이면 끝난다고 했죠. 제 손이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포기했습니다. 식탁 위에 펼쳐놓은 서류들을 시간순으로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죠. 결혼 초기부터 시어머니가 정권을 맡긴 통장 3개, 7년치 입출금 흐름을 하나하나 추적했습니다. 시댁 아파트 관리비, 시어머니 보험료, 제오법인 대출이자, 가족카드 대금, 모든 자동이체의 출금 계좌가 이 통장 3개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 통장들의 모바일 뱅킹 접근 권한은 전부 제 휴대폰에만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오가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확인한 뒤 저는 식탁 앞에 앉아 휴대폰을 들었어요. 모바일 뱅킹 앱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 명의 첫 번째 통장. 자동이체 목록을 눌렀죠. 아파트 관리비 해지, 종신보험료 해지, 법인 운영자금 대출이자 해지, 가족카드 대금 결제 해지. 두 번째 통장,
세 번째 통장. 같은 작업을 반복했습니다. 손가락이 화면 위를 정확하게 움직였어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자동이체를 모두 해지한 뒤 통장 비밀번호를 변경했습니다. 모바일 뱅킹 비밀번호도 바꿨어요. 시어머니가 알 수 없는 새 번호로 전부 재설정을 마쳤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확인했습니다. 제호명의 가족카드의 대금 결제 계좌. 역시 시어머니 통장 중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자동이체가 해지됐으니 다음 결제일에 카드 대금이 미납되면서 카드가 자동으로 멈출 겁니다. 저는 지갑에서 제가 소지하고 있던 부카드를 꺼냈습니다. 가위로 반을 잘랐어요. 잘린 카드 2조각을 서랍에 넣고 서랍을 닫았습니다. 그 오후 저는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학 동기 최도경. 지금은 법무법인에서 이혼 전문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친구였죠. 도경아, 나 하율이야. 오랜만이지. 하율아? 7년 만이다. 무슨 일이야? 만나서 얘기할 수 있어? 오늘 시간 돼? 도경의 목소리가 잠깐 멈췄다가 돌아왔습니다. 강남 쪽으로 나올 수 있어? 3시에 보자. 강남의 한 카페에서 도경을 만났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휴대폰을 올려놓고 원룸 앞에서 찍은 사진을 하나씩 넘겼어요. 가족카드 앱 결제 내역 캡처, 서류상 이혼 경위까지 전부 보여줬습니다. 도경이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하율아, 이건 단순한 이혼이 아니야. 처음부터 계획된 거야. 나도 알아. 그래서 너한테 온 거야. 도경이 사진을 다시 한번 천천히 넘기며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하게 말할게. 협의 이혼 취소는 판례상 인정된 적이 거의 없어. 판사가 직접 이혼 의사를 확인했으니까 나중에 뒤집기가 정말 어려워. 그럼 방법이 없는 거야? 도경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이혼 전부터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는 걸 증명하면 위자료랑 재산 나누는 비율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해져. 전례가 없는 싸움이긴 한데 해볼 만해. 도경의 눈이 단단하게 빛났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경의 조언대로 그날부터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룸 앞 사진과 가족카드 결제 내역을 시간순으로 배열하고 도경이 알려준 방법에 따라 그 여자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찾았어요. 명품 상자를 뜯는 사진, 고급 식당에서 찍은 셀카들. 전부 화면에 날짜와 주소가 보이게 캡처해서 저장했습니다. 이렇게 날짜랑 주소 보이게 저장해두면 나중에 증거로 쓸 수 있어. 도경이 전화로 그렇게 알려줬거든요. 자동이체를 해지한 지 이틀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휴대폰에 관리비 미납 알림이 떴을 겁니다. 보험료 자동이체 실패 문자도 갔겠죠. 같은 시각 가족카드 대금이 미납되면서 제호의 카드가 결제 거절당했을 거예요. 시아버지 법인의 대출이자도 연체 처리됐을 겁니다. 은행에서 경고 문자가 날아갔겠죠. 시댁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파악도 못하고 있었을 거예요. 시어머니가 은행을 찾아갔다는 이야기를 나중에 들었습니다. 창구에서 비밀번호가 변경됐다는 안내를 받았지만 비밀번호 생성기는 제 집에 있고 공인인증서도 제 노트북에만 등록되어 있으니 즉시 해결이 안 됐던 거죠. 은행 직원한테 사정을 설명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결국 지점장한테 안내받고 나왔다더군요. 그날 저녁부터였습니다. 제 휴대폰에 시어머니 전화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진명자, 곽재호, 진명자, 곽승배, 곽재호. 화면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시댁 쪽 이모 번호까지 떴어요. 저는 단 한 통도 받지 않았습니다. 자정이 넘어서 부재중 전화 알림을 확인했습니다. 99통.
숫자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최대치였죠. 저는 휴대폰을 식탁 위에 엎어놓고 현관 도어락 앞으로 갔습니다. 비밀번호를 변경했어요. 재호가 알고 있던 번호를 재호가 모르는 번호로 바꿨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미친 듯이 울렸어요. 인터폰 화면을 켰습니다. 재호가 서 있었죠. 비밀번호를 누르고 또 누르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지 않으니까 초인종을 연타하기 시작했어요. 하유라, 하유라, 문 열어. 재호가 문을 두드리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유라, 지금 뭐 하는 거야? 문 열라고. 저는 인터폰 화면을 바라보며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재호의 얼굴이 점점 붉어지고 있었어요. 목소리가 복도 전체에 울렸을 겁니다. 하유라. 한참을 두드리던 재호가 멈췄습니다. 경비실에서 누가 올라온 모양이었어요. 경비원의 목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선생님, 민원이 들어와서요. 좀 조용히 해주셔야. 재호가 뭐라고 대꾸하더니 결국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인터폰 화면에서 재호의 등이 멀어지는 게 보였어요. 저는 녹화를 멈추고 그 파일을 도경에게 전송했습니다. 메시지를 하나 덧붙였죠. 본격적으로 시작하자. 다음 주 도경의 법무법인에서 첫 번째 공식 미팅이 열렸습니다. 저는 7년치 재정 자료와 원룸 사진, 인터폰 녹화 파일, 그 여자의 인스타그램 캡처를 전부 USB에 담아 가져갔어요. 회의실 테이블 맞은편에 도경과 함께 선임 변호사 구태선이 앉아 있었습니다. 구태선 변호사가 USB 자료를 노트북에 띄워 하나하나 훑어보더니 화면을 멈추고 물었습니다. 이마율 씨, 이 원룸 임대차 계약일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계약일이요? 구태선 변호사가 노트북 화면을 돌려 제게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만약 이 원룸 계약일이 이혼 신고일보다 앞선다면 곽재호 씨가 이혼 전부터 동거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도경이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하유라, 이혼 취소 자체는 솔직히 승소 가능성이 높지 않아. 그런데 이걸 청구하는 것만으로도 상대한테 압박이 돼. 실질적으로는 결혼 중에 바람피운 증거를 확실히 잡아서 위자료를 최대한 올리고 재산을 더 가져오는 게 핵심 전략이야. 구태선 변호사가 서류 한 장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마율 씨가 시댁 부동산 취득에 기여한 금액. 이건 별도로 돌려받을 수 있는 청구를 걸 수 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의 말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메모했습니다. 같은 주 수요일 저는 도경의 조언에 따라 한 가지 일을 더 했습니다. 7년간 재호법인의 격리 업무를 도우며 알게 된 것들이 있었거든요. 재호가 개인적으로 쓴 돈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내역, 매출을 빠뜨린 것 같은 건들. 저는 그 자료를 정리해서 국세청 홈페이지에 익명 제보 시스템으로 제출했습니다. 도경에게 전화를 걸었죠. 도경아, 제보 넣었어. 잘했어. 이미 세무조사가 예정되어 있으니까 이 제보가 조사 범위를 넓히는데 역할을 할 수 있어. 그 정도면 재호한테 타격이 되겠지? 충분히. 도경의 짧은 대답에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며칠 뒤부터 시댁 쪽 소식이 하나둘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아파트 관리비가 2달째 밀려서 관리사무소에서 독촉장을 보냈다더군요. 시어머니 명의 보험도 보험료가 안 나가서 곧 계약이 끊길 수 있다는 통지를 받았고요. 법인 대출이자가 연체되면서 은행에서 경고장이 또 날아갔습니다. 시어머니가 뒤늦게 비밀번호 생성기를 재발급받고 공인인증서를 다시 등록하려고 은행이랑 이곳저곳을 오가며 며칠을 허비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재호는 사태를 수습한답시고 그 여자와의 원룸 동거를 급히 정리하고
시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 곽승배가 은행에서 온 연체 통지서와 카드 미납 내역을 들이밀며 추궁했다더군요. 이게 뭐냐? 이 원룸은 뭐고 이 카드 내역은 뭐냐? 시아버지가 서류를 식탁 위에 내던지며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재호와 시아버지 사이에 격렬한 충돌이 벌어졌고 시어머니는 그 사이에서 울면서 한마디만 반복했다더군요. 그 여자만 정리하면 하율이가 돌아올 거야. 그 여자만 끊으면 돼. 시어머니는 끝까지 사태의 본질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건 그 여자를 끊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 무렵 재호 쪽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도경이 상대 측 법무법인 정보를 알아봤는데 주로 기업 소송을 다루는 곳이라고 했어요. 재호 쪽이 이혼은 유효하다고 밀어붙일 준비를 하고 있어. 도경이 전화로 알려줬습니다. 예상했어. 첫 번째 공방이 곧 시작될 거야. 마음 단단히 먹어. 며칠 뒤 재호 측 변호사가 보낸 서류가 도착했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어요. 이혼이 정식으로 끝난 이상 시댁 돈에 손 뗄 권한이 없으니 즉시 원래대로 돌려놓으라는 거였죠. 도경에게 그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도경이 서류를 읽더니 코웃음을 쳤어요. 이걸로 우리를 흔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야? 답변서 쓰자. 그리고 거기에 위자료 청구서랑 재산 나눠달라는 서류를 같이 붙여서 보내자. 같이? 같이. 받아보면 정신 번쩍 들 거야. 저는 도경의 말에 처음으로 웃음이 났습니다. 우리는 답변서에 위자료 청구서와 재산분할 청구서를 동봉해서 발송했어요. 답변서를 보낸 지 이틀 뒤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는데 받아보니 중년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마율 씨입니까? 저는 송판규라고 합니다. 송판규, 재호의 사업 파트너이자 그 여자 송나겸의 아버지였습니다. 만나서 잠깐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거절할 이유가 없었어요. 오히려 이 사람이 직접 움직였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고 싶었죠. 시내의 한 호텔 로비에서 송판규를 만났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제게 고개를 숙였어요. 딸아이가 경솔했습니다. 그 부분은 사과드리겠습니다. 송판규가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마주 앉았어요. 그런데 세무서 쪽 문제가 저희 사업에도 영향이 미치고 있어서요. 혹시 합의할 생각이 있으신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송판규가 찻잔을 양손으로 감싸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그 한마디만 남기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도경에게 이 만남을 바로 보고했습니다. 도경이 전화기 너머로 한마디 했죠. 송판규가 직접 움직였다고? 그건 재호법인 문제에 송판규 쪽도 엮여 있다는 뜻이야. 그렇겠지. 이 지점을 지렛대로 쓰자. 전략을 좀 수정해야겠어. 저는 전화를 끊고 서랍에서 시댁 재정 파일을 다시 꺼냈습니다. 결혼 3년 차에 시어머니 명의로 산 상가 건물. 계약금과 중도금 이체 내역을 다시 확인했어요. 제 명의 적금을 해지해서 보낸 돈이었습니다. 당시 금액으로 1억 2천만 원. 도경에게 이 내역을 보냈죠. 도경아, 이거 봐. 시어머니 상가 살 때 내 적금에서 나간 돈이야. 1억 2천. 도경이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이건 재산 나누는 거 말고도 따로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야. 하율아, 이거 크다. 저는 전화를 끊고 식탁 위에 서류를 다시 펼쳤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가 이 집안에 쏟아부은 것들의 증거가 한 장 한 장 쌓여 있었어요. 송판규와 만난 지 3일 뒤 도경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하율아, 세무서에서 재호법인한테 조사 사전 통지서 보냈대. 조사 범위가 넓어졌어?
응. 법인카드 사적으로 쓴 거랑 매출 누락건이 추가됐대. 우리 쪽 세무 담당이 확인해줬어. 내 제보가 역할을 한 것 같아. 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세무조사 시작까지 약 2주. 제호가 어떻게 움직일지 보이는 것 같았어요. 그 2주 동안 제호 회사 소식을 전해준 건 격리팀장 박윤지였습니다. 제가 7년간 격리 업무를 하면서 가장 가까이 일했던 동료였죠. 퇴근 후 윤지가 저를 따로 만나자고 했어요. 언니, 요즘 회사 분위기 진짜 심상치 않아. 윤지가 아이스커피 빨대를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어떤데? 제호 대표가 매일 야근해. 서류 정리하느라고. 회계사도 연일 출입하고 있고. 그래. 뭔가 크게 터질 것 같은 느낌이야. 언니, 괜찮아? 윤지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저는 괜찮다고만 답했어요. 윤지한테 구체적인 서류나 조사 내용을 물어보지 않았고, 윤지도 자기가 직접 눈으로 본 것만 이야기해 줬습니다. 세무조사 시작 당일이었습니다. 오전 9시 반에 조사관들이 제호 회사에 도착했다더군요. 그날 저녁 윤지가 퇴근하자마자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언니, 조사관 4명 왔어. 하루 종일 사무실이 얼어붙어 있었어. 수고했어, 윤지야. 전화를 끊고 도경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세무조사랑 재판이 동시에 돌아가면 제호한테 상당한 압박이 될 거야. 도경의 목소리에 확신이 묻어 있었어요. 같은 주 저는 도경의 안내에 따라 공증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나겸의 인스타그램에 올렸던 게시물들을 출력해서 가져갔어요. 제호와 찍은 데이트 사진, 명품 선물을 자랑하는 글, 원룸 배경이 보이는 셀카, 전부 날짜와 주소가 보이는 상태로 캡처한 것들이었죠. 공증사무소에서 도장을 받아 나오며 도경에게 전화했습니다. 공증 끝났어. 잘했어. 이제 상대가 삭제하든 비공개로 바꾸든 아무 소용없어. 도경의 말이 끝나자마자 저는 습관적으로 나겸의 인스타그램을 확인했습니다. 새 게시물이 올라와 있었어요. 고급 식당에서 찍은 사진이었는데 테이블 건너편에 남자 손이 보였습니다. 손목에 찬 시계. 제호의 시계였어요. 원룸을 정리했다고 해놓고 여전히 만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사진을 캡처하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증거를 스스로 만들어주니 고마울 지경이었죠. 다음 주 월요일 집으로 법원 통지서가 도착했습니다. 이혼 취소 청구와 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첫 번째 재판 날짜가 잡힌 거예요. 도경이 전화로 말했습니다. 하유라, 재판 준비해야 해. 결혼 기간 동안 시댁 부동산 살 때 내가 기여한 증거들 시간 순으로 정리해줘. 내 월급 이체 내역, 시어머니 통장으로 보낸 기록, 부동산 계약할 때 같이 갔던 거. 전부. 알겠어. 정리할게. 그 주 후반 시아버지 곽승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시어머니나 제호처럼 수십 통을 쏟아붓지 않고 딱 한 통이었어요. 하율이, 나 승배 아버지다. 한번 만나자.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잠시 고민했어요. 시댁 근처는 싫었습니다. 종로에 찻집 하나 보내드릴게요. 거기서 뵙겠습니다. 제가 지정한 종로의 찻집에서 곽승배를 마주했습니다. 시아버지는 평소의 골프 모임 차림이 아니라 낡은 점퍼에 구겨진 바지를 입고 있었어요. 한 달 사이에 볼이 많이 꺼져 있었습니다. 하율이, 제호 일은 내가 사과하마. 그놈이 잘못했어. 곽승배가 찻잔을 양손으로 감싸며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들었어요. 근데 세무조사만은 하율이가 좀 막아줄 수 없겠나? 법인이 무너지면 거기 달린 협력업체 직원들이 길에 나앉아. 곽승배가 고개를 숙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율이한테
이런 부탁할 자격이 없는 건 안다. 근데 달리 방법이 없어서 저는 시아버지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진심으로 미안해서 이러는 건지, 자기 살 길을 찾으려고 이러는 건지, 저울질이 끝났습니다. 아버님, 저는 아무 약속도 드리기 어렵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찻값을 테이블 위에 놓고 찻집 문을 밀고 나왔어요. 며칠 뒤 제호 측 변호사가 법원에 답변서를 냈습니다. 도경이 내용을 읽어줬어요. 제호 쪽 논리는 이래. 이혼은 둘 다 동의해서 적법하게 된 거고, 이혼 후에 다른 여자 만나는 건 바람이 아니라는 거야. 서류상 이혼의 경위는 완전히 무시하는 전략이네. 예상대로지. 응. 근데 우리한테는 원룸 계약일이 있잖아. 도경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확인했어? 확인했어. 부동산 중개업소 통해서 계약서 사본 받았어. 계약일이 이혼 신고일보다 2달 앞서. 저는 숨을 한번 크게 내쉬었습니다. 2달이면 재호가 너한테 이혼 이야기 꺼내기도 전에 이미 원룸을 잡아놓았다는 뜻이야. 이혼 전부터 동거를 준비하고 있었던 거지. 끝나겠네. 끝나. 첫 재판에서 이걸 꺼내면 판사 표정이 확 바뀔 거야. 저는 전화를 끊고 식탁 위에 놓인 서류들을 한번 쭉 내려다봤습니다. 원룸 계약서 사본, 인스타그램 공증 서류, 가족카드 결제 내역, 1억 2천이체 기록. 7년의 시간이 종이 위에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첫 번째 재판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첫 번째 재판 당일 아침, 저는 도경과 구태선 변호사와 함께 가정법원 정문을 들어섰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손에 쥔 채 복도를 걸었어요. 복도 반대편에서 재호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재호의 변호사가 옆에 나란히 서 있었죠. 재호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재호가 먼저 고개를 돌렸어요. 한 달 사이에 광대뼈가 드러날 만큼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재판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양쪽이 자리에 앉고 재판장이 입을 열었죠. 재호 측 변호사가 먼저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이 이혼은 양쪽 모두 자유이사로 동의한 적법한 절차입니다. 원고 측의 취소 청구는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예상대로였어요. 도경이 옆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재판장님, 증거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도경이 서류를 앞으로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피고 곽재호 씨 명의로 체결된 원룸 임대차 계약서 사본입니다. 계약 체결일은 이혼 신고일보다 정확히 2달 전입니다. 재판장의 시선이 서류에서 재호에게로 옮겨갔습니다. 재호가 의자에서 미세하게 몸을 움츠렸어요. 재호 측 변호사가 서류를 넘기며 무언가 확인하더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답변을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도경이 두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다음으로 원고가 결혼 기간 중 시어머니 명의 상가 취득에 투입한 금액에 관한 자료입니다. 원고의 적금 해지 내역과 시어머니 통장으로의 이체 기록, 그리고 부동산 취득 시점이 정확히 일치합니다. 금액은 1억 2천만 원입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받아 들여다봤습니다. 재호 측 변호사가 입을 열었어요. 이 금액은 당시 며느리로서 시부모에게 자발적으로 드린 것으로 증여에 해당합니다. 도경이 바로 받아쳤습니다. 재판장님, 보충 증거를 제출합니다. 원고의 당시 월급 수준과 적금 해지 시점을 대조한 표입니다. 원고의 연간 소득 대비 이 금액은 전 재산에 가까운 수준으로 자발적 증여로 보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넘겼습니다. 재호 측 변호사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자기 서류만 뒤적였어요. 재판이 끝났습니다. 재판장이 다음 기일을 정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죠.
저는 도경, 구태선 변호사와 함께 재판정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 계단을 내려가는데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하유라. 재호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발을 멈추고 돌아섰어요. 재호가 3미터쯤 뒤에 서 있었습니다. 넥타이를 풀어 헤친 채 입술을 달싹거리며 뭔가 말하려 했어요. 저는 재호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할 말 있으면 변호사 통해서 해. 그리고 돌아서서 도경의 차가 있는 주차장으로 걸어갔어요. 차에 올라타며 백미러를 봤습니다. 재호가 주차장 입구에 선 채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차가 출발하면서 재호의 모습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재판 후 3일이 지난 오후였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인터폰 화면을 켰더니 시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다가 문이 안 열리니까 복도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하유라, 하유라. 문 좀 열어줘. 어머니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인터폰 너머로 들렸습니다. 울먹이며 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하유라, 제발. 어머니 말 좀 들어봐. 한 번만. 저는 인터폰 화면을 지켜봤습니다. 시어머니가 복도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아 소리를 내며 울기 시작했어요. 그 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옆집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잠시 뒤 경비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원이 접수됐다는 거였죠. 저는 인터폰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어머니, 앞으로는 변호사를 통해 연락해 주세요. 그 말만 하고 인터폰을 껐어요. 화면 속에서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어 인터폰 카메라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일어나 복도 끝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주 후반 세무조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재호법인 상황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도경이 법무법인의 세무 담당을 통해 파악한 정보를 전해줬어요. 하유라, 법인카드 사적 사용분 추징금이 수억 원대로 나올 수 있대. 그리고 송판규 회사랑 주고받은 거래 내역까지 조사가 확대되고 있어서 송판규 쪽에도 별도 조사가 들어갈 수 있다더라. 송판규 쪽도? 응. 둘이 엮인 거래가 한두 건이 아닌 모양이야. 그 다음 날 송판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조심스러운 태도는 온데간데 없었어요. 이마율 씨 세무서 제보건. 그거 당신이 한 거 맞지? 증거가 있으시면 그렇게 하세요. 법적 책임을 물을 수도 있어요. 이거 가만 안 둡니다. 저는 전화기를 귀에서 떼지 않은 채 화면에 녹음 버튼이 돌아가고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하실 말씀 끝나셨으면 끊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녹음 파일을 도경에게 보냈어요. 도경아, 송판규가 나한테 협박 전화했어. 녹음했고. 잘했어. 이거 나중에 재판에서 유리하게 쓸 수 있어. 한편 나겸은 상황이 심각해지자 인스타그램 계정을 비공개로 돌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주요 게시물을 전부 공증해둔 상태였어요. 삭제하든 숨기든 이미 늦었죠. 세무추징금 소식 이후 시아버지 곽승배에게 변화가 생겼습니다. 법인 명의가 곳곳에 걸려있는 곽승배 본인에게도 세무 문제가 직접 미칠 수 있다는 통보를 세무사한테 받은 거예요. 아들을 감싸왔던 곽승배가 자기 재산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처음으로 재호한테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도경이 전화로 말했습니다. 재호 쪽 조만간 합의 제안 들어올 거야. 세무조사에 재판까지 동시에 돌아가니까 버틸 수가 없을 거거든. 합의 조건 내가 정리해서 보낼게. 저는 전화를 끊고 메모장을 펼쳤습니다. 위자료 상가 기업은 1억 2천 전액 반환. 재호의 공식 사과. 한 글자 한 글자 또렷하게 적어 내려갔어요. 두 번째 재판 일주일 전 도경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하유라,
예상대로야. 재호 쪽 변호사가 합의 협상 요청해 왔어. 장소는? 재호 쪽 법무법인 회의실로 하자는데 내가 거절했어. 중립적인 데서 만나야지. 결국 법원 근처 중재센터 회의실에서 양쪽이 마주 앉게 됐습니다. 협상 당일 저는 도경과 구태선 변호사와 함께 회의실에 먼저 도착했어요. 10분쯤 지나 문이 열리더니 재호가 자기 변호사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재호가 의자를 당겨 앉으며 저를 힐끗 봤어요. 저는 시선을 마주치지 않고 테이블 위 서류만 바라봤습니다. 재호 측 변호사가 먼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위자료 3천만 원, 그리고 상가 기여분 일부 반환. 이 조건으로 합의를 제안합니다. 구태선 변호사가 서류를 받아 한 장씩 넘겼어요. 도경이 옆에서 준비해온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재산 목록과 기여분을 계산한 표였죠. 3천만 원이요? 이마율 씨가 7년간 투입한 금액과 혼인기간 재산 증가분을 고려하면 이건 논의할 가치도 없는 액수입니다. 도경이 서류를 재호 측 변호사 앞으로 밀어놓으며 말했습니다. 재호 측 변호사의 입꼬리가 굳어졌어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재호를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재호도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재호야. 제가 입을 열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원룸 계약일이 이혼 신고보다 2달 앞선다는 거 법원도 알고 나도 알아. 지금 여기서 진심으로 사과하든 법정에서 전부 드러내든 골라. 재호의 시선이 테이블 위로 떨어졌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어요. 재호 측 변호사가 뭔가 말하려 했지만 재호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첫 번째 협상은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끝났습니다. 며칠 뒤 도경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하유라, 세무조사 1차 결과 나왔대. 법인카드 사적 사용분 추징금이 수억 원대로 확정됐어. 그리고 송판규 쪽 회사에도 별도 조사가 들어갔대. 송판규 쪽까지 터졌구나. 응. 이제 재호가 버틸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그 다음 주 시아버지 곽승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하율이, 밥 한번 먹자. 아버지 단골 국밥집 알지? 거기서 보자. 이번에는 제가 장소를 고르지 않았습니다. 곽승배의 단골 국밥집으로 나갔어요. 국밥집 구석 자리에 곽승배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종로 찻집에서 봤을 때보다 더 말라 있었어요. 낡은 점퍼 주머니에 손을 넣고 앉아 있다가 저를 보더니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앉아라, 하율이. 국밥 2그릇이 나왔지만 곽승배는 숟가락을 들지 않았어요. 하율이, 내가 아들을 잘못 키웠다. 곽승배가 국밥 그릇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종로 찻집에서는 세무조사를 막아달라는 말만 했던 사람이었죠. 그때와는 확연히 달랐어요. 진심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듣기만 해라. 내가 할 말이 있어서. 곽승배가 숟가락을 만지작거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명의 상가 있잖아. 그 지분 절반을 내 앞으로 넘기겠다. 그리고 내가 7년간 법인에서 일한 거 퇴직금 명목으로 따로 금액을 치르마. 저는 곽승배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다만 곽승배가 눈을 들어 저를 봤어요. 세무서 쪽 상황을 더 이상 키우지 말아다오. 그것만 부탁한다. 저는 국밥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어요. 아버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생각해보고 답 드리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더 이상의 대화는 없었습니다. 도경에게 곽승배의 제안을 가져갔어요. 상가 지분 이전은 의미 있어. 근데 위자료 언급이 빠져 있네. 도경이 메모를 하며 말했습니다. 곽승배 제안을 기반으로 하되 위자료는 반드시 별도로 받아내야 해. 역제한 준비하자. 알겠어.
그 사이 낙엽 쪽에서 예상 못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송판규가 세무조사 확대에 분노해서 제호와의 사업 관계를 끊겠다고 통보한 거예요. 동시에 낙엽한테 제호와 당장 헤어지라고 압박했다더군요. 윤지가 퇴근 후 만난 자리에서 말해줬습니다. 언니, 오늘 송판규 쪽 직원들이 회사에 와서 서류 가져갔어. 분위기가 장난 아니었어. 그래. 제호 대표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 사무실에서 전화하다가 소리 지르는 거 들었고, 제호는 사업 파트너와 낙엽을 동시에 잃을 위기에 몰린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도경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하유라, 제호가 나한테 직접 전화했어. 뭐라고 했는데? 합의 조건 다시 이야기하고 싶다고. 하율이 원하는 대로 하겠다고. 저는 전화기를 귀에 댄 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아파트 창 너머로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도경아. 응. 최종 합의안 작성해줘. 내가 조건 정리해서 보낼게. 전화를 끊고 저는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메모장을 펴놓고 펜을 들었어요. 7년이라는 시간의 값을 종이 위에 적어 내려갔습니다. 최종 합의 협상날 저는 도경과 구태선 변호사와 함께 중재센터 회의실에 먼저 도착했습니다. 테이블 위에 서류를 정리하고 앉아서 기다렸어요.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제호가 자기 변호사와 함께 들어왔는데 그 뒤로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까지 따라 들어왔어요. 예상 못한 조합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한 달 만에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볼이 푹 꺼지고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죠. 양쪽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제호 측 변호사가 수정된 합의안을 내밀었어요. 곽승배 씨 제안에 위자료 1억 원을 추가한 조건입니다. 상가 지분 50% 이전, 퇴직금 명목 7천만 원, 위자료 1억. 이 조건으로 합의하시죠. 도경이 서류를 받아 한 장씩 확인했습니다. 구태선 변호사도 옆에서 조항을 짚어가며 읽었어요. 저는 서류를 내려놓고 입을 열었습니다. 조건 하나 더 있어요. 제호 측 변호사가 저를 봤습니다. 곽제호 씨가 직접 손으로 사과문을 써주세요. 낙엽과의 관계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서류상 이혼이 처음부터 나를 속이려는 의도였다는 걸 인정하는 내용으로요. 그걸 합의서에 붙이겠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제호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입술을 달싹거렸지만 말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제호 측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자필 사과문은 법적 구속력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도경이 바로 잘랐습니다. 이 조건이 수용되지 않으면 소송 끝까지 갑니다. 세무조사 결과도 나왔고 원룸 계약일 증거도 있고 공증된 사진도 있어요. 법정에서 전부 펼칠 준비돼 있습니다.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호가 테이블 위 자기 손등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제호 측 변호사가 제호 쪽으로 몸을 기울여 뭔가 속삭였지만 제호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곽승배가 의자를 밀고 일어나더니 제호의 등을 한 대 쳤어요. 써라. 짧고 단단한 한마디였습니다. 제호가 아버지를 올려다봤어요. 아버지, 써. 내가 한 짓이잖아. 곽승배가 제호의 어깨를 움켜쥐며 말했습니다. 제호의 고개가 천천히 떨어졌어요. 구태선 변호사가 A사 용지와 펜을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제호가 종이를 당겨 앉았어요. 펜을 집어들었지만 한참 동안 첫 글자를 쓰지 못했습니다. 제호가 회의실 한쪽 테이블로 자리를 옮겨 사과문을 쓰기 시작했어요. 펜 끝이 종이 위에서 느리게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의자를 당겨 제 바로 옆에 앉더니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하유라. 저는 시어머니를 돌아봤습니다. 어머니가 그때 나겸이라는 여자가 있는 거 알고 있었어. 심장이 한 박자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사업 때문에 눈을 감았어. 재호가 사업 파트너 딸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길래 어머니가 못 본 척한 거야. 시어머니의 손이 무릎 위에서 떨리고 있었어요. 서류상 이혼 부탁하러 내 집에 갔을 때도 알고 있었어. 그러면서 무릎을 꿇었어. 저는 시어머니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7년간 명절마다 제 손을 잡아주던 손, 생일마다 미역국을 끓여줬던 사람, 그 다정함의 실체가 뭐였는지 비로소 알겠더군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다시 정면을 바라봤어요. 10분쯤 지나 재호가 종이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A사 용지 한 장에 빼곡하게 적힌 글씨. 재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도경이 사과문을 받아 읽었습니다. 구태선 변호사도 함께 확인했어요. 도경이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봤습니다. 합의서 최종안이 정리됐습니다. 상가 지분 50% 이전, 퇴직금 명목 7천만 원, 위자료 1억 원, 자필 사과문 첨부, 그리고 재호 측이 이혼 취소 청구에 대해 더 이상 다투지 않겠다는 동의. 양쪽 변호사가 조항을 하나하나 소리내어 읽었고 서명이 이루어졌습니다. 서명이 끝나고 서류를 정리하는데 회의실 안이 묘하게 고요했어요. 저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을 때 뒤에서 재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유라. 저는 멈춰섰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어요. 미안해. 재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는 1초만 멈췄다가 다시 걸었습니다. 복도를 걸어나가는 제 구두 소리가 유난히 또렷하게 울렸어요. 합의서 체결 이후 가정법원에서 이혼 취소를 받아들이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새롭게 정식 이혼 절차를 밟되 합의서 조건이 그대로 반영되는 형태로 정리가 진행됐어요.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기까지 약 2달이 더 걸렸습니다. 상가 지분 이전 등기가 완료된 날, 저는 등기소에서 제 이름이 적힌 등기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이마율. 34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온전히 제 이름으로 된 부동산이었어요. 종이 한 장의 무게가 전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도경과 조용한 식당에서 마주 앉아 와인을 한 잔 기울였어요. 하유라, 이 사건은 단순한 이혼이 아니었어. 내 7년을 되찾는 과정이었어. 도경이 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저는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어요. 되찾은 거 어떻게 쓸지 이미 생각해놨어. 뭔데? 집에 가서 보여줄게. 그날 밤 저는 노트북을 열고 창업 지원 사이트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상가 1층 공실의 면적과 위치를 확인하고 사업계획서 양식을 내려받았어요. 대학 시절 경영학을 전공하며 품었던 나만의 가게라는 오래된 꿈이 화면 위에서 다시 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나고 계절이 한번 바뀌는 동안 저는 상가 건물 1층 공실을 직접 활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소규모 카페 겸 베이커리. 대학 시절부터 품어왔던 꿈이었죠. 7년간 시댁 살림과 법인 격리를 도맡으며 쌓은 실무 감각을 총동원해 사업계획서를 작성했어요.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창업 지원 프로그램에 지원서를 냈습니다. 승인이 나기까지 약 한 달이 걸렸어요. 그 사이 인테리어 업체를 선정하고 메뉴 개발을 병행하며 매일 상가 현장을 오갔습니다. 그 무렵이었어요. 격리팀장 박윤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언니, 나 회사 그만뒀어. 윤지야? 갑자기가 아니지.
진작 나왔어야 했어. 윤지가 전화기 너머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언니 사업 시작한다며? 나도 같이 하면 안 돼? 저는 잠깐 말을 멈췄어요. 윤지의 꼼꼼한 성격, 숫자 하나 틀리지 않는 실무 능력을 7년간 옆에서 봐왔으니까요. 재무랑 운영 관리 맡아줄 수 있어? 당연하지. 그거 하려고 전화한 거야. 윤지의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윤지를 만난 자리에서 제호법인 소식도 들었습니다. 세무추징금이랑 송판규 쪽 파트너십 해소가 겹치면서 법인 매각 추진하고 있대. 업계에 소문 다 퍼졌어. 나겸은 아버지 송판규가 압박해서 재호랑 완전히 끊었대. 해외로 나갔다더라. 윤지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담담하게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기만 했습니다. 이미 제 삶과 상관없는 이야기였으니까요. 인테리어 공사가 한창인 어느 오후였습니다. 타일 붙이는 소리가 매장 안에 울리고 있었는데 입구 쪽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어요. 돌아보니 곽승배가 공사 현장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아버님? 곽승배가 안으로 한 발 들어서며 공사 중인 내부를 둘러봤습니다. 벽면 타일, 카운터 골조, 창가 좌석 배치. 한참을 천천히 둘러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 될 거다, 하율이. 곽승배가 점퍼 주머니에서 낡은 봉투를 꺼내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봉투 겉면에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지만 안에 뭐가 들었는지 짐작이 갔어요. 사업 시작 축하한다. 보탰어라. 저는 봉투를 받지 않았습니다. 곽승배의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다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버님, 이제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곽승배의 손이 잠깐 허공에 멈췄습니다. 봉투를 도로 주머니에 넣으며 한참을 서 있었어요. 하율이, 나도 세무추징금 때문에 내 명의에 걸린 부동산 좀 처분해야 할 판이다. 곽승배가 공사 중인 벽면을 바라보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아들을 끝까지 못 잡아줬어. 그게 내 잘못이다. 변명도 후회도 아닌 그냥 사실을 말하는 목소리였어요. 곽승배는 그 말을 끝으로 몸을 돌려 공사 현장을 나갔습니다. 낡은 점퍼 뒷모습이 오후 햇살 속으로 작아지는 걸 한참 지켜봤어요. 공사가 마무리되고 오픈 일주일 전 저는 혼자 텅 빈 매장에 섰습니다. 새 타일 냄새가 나는 바닥, 원목 카운터, 창가 좌석. 전부 제가 고르고 제가 결정한 것들이었어요. 카운터 위 벽면에 사업자 등록증이 걸려 있었습니다. 대표자 이마율. 그 5글자를 한참 동안 읽었어요. 결혼 이후 처음으로 누군가의 아내도 며느리도 격리 담당자도 아닌 이름이 제 앞에 붙어 있었습니다. 카페 오픈 당일 아침이었어요. 매장 문을 열자마자 첫 번째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도경이었어요. 화환 대신 손편지 한 장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첫 손님이다. 도경이 웃으며 편지를 내밀었어요. 저는 봉투를 열어 안에 종이를 꺼냈습니다. 내가 되찾은 건 돈이 아니라 너 자신이야. 한 줄. 저는 그 편지를 카운터 서랍에 넣어두고 앞치마를 여몄습니다. 뭐 마실 거야? 아메리카노. 첫 손님이니까 서비스 아니야? 첫 손님이니까 제값 내야지. 도경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오픈 첫 주가 지나고 매장이 안정되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저녁 마감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윤지가 테이블을 닫고 저는 카운터 정리를 하고 있었죠. 문 앞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실루엣. 재호였어요. 한참을 문 앞에서 망설이더니 문을 밀고 들어왔습니다. 카운터 앞에 섰어요. 저를 올려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 목소리가 낮고 건조했어요.
저는 재호의 얼굴을 잠깐 봤습니다. 아무 말 없이 머신 앞으로 돌아서서 아메리카노를 내렸어요. 컵을 카운터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4,500원이요. 재호가 카드를 내밀었어요. 결제음이 울렸습니다. 재호가 컵을 들고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천천히 마셨습니다. 한 모금, 또 한 모금. 컵을 다 비우고도 한참을 앉아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를 한번 봤습니다.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어요. 입술이 움직였지만 결국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재호가 문을 밀고 나갔어요. 저는 재호가 앉았던 자리로 가서 빈 컵을 치우고 테이블을 닦았습니다. 7년의 결혼과 수개월의 싸움을 관통해온 이 사람과의 관계가 하나의 끝에 도달했다는 걸 받아들였어요. 옆에서 윤지가 아무 말 없이 다른 테이블을 닦아줬습니다. 마감을 마치고 매장 불을 껐어요. 상가 건물 앞으로 나왔습니다. 가로등 아래에 서서 고개를 들었죠. 제 이름이 적힌 간판에 불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서류상 이혼의 도장을 찍던 날에 제가 지금의 저를 본다면 아마 믿지 못할 거예요. 저는 간판을 한 번 더 올려다본 뒤 걸음을 옮겼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제 앞을 향해 걸어갔어요. 시청자 여러분, 이마율 씨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자기 이름 하나 내세우지 않고 시댁 살림에 남편 회사 격리까지 전부 도맡아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한테 서류상 이혼이라는 거짓말로 도장을 찍게 해놓고 뒤에서는 다른 여자랑 살림을 차리고 있었으니 참 사람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 싶죠. 근데 저는 이 사연에서 가장 마음이 갔던 장면이 있어요. 마지막에 하율 씨가 카페 간판을 올려다보는 장면이요. 대표자 이마율, 누군가의 아내도 며느리도 아닌 처음으로 자기 이름 석 자가 앞에 붙은 순간이었잖아요. 돈을 되찾은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되찾은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 중에도 혹시 내 이름보다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로만 불리며 살아오신 분 계시지 않으세요? 내 것 하나 없이 남의 살림만 꾸려온 세월이 억울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늦지 않았습니다. 하율 씨도 34년 만에 처음으로 자기 간판을 달았으니까요. 오늘 사연이 시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